각종 갑질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 전격 사퇴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의원직까지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김병기 원내대표. 회의 대신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부족했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애초 사퇴 대신 사과에 무게를 뒀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거로 풀이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해 보좌진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임 6개월,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후임자 선출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새 원내대표를 함께 뽑고 그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은 자녀 임기인 5달 남짓 동안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공관위 간사로 금품 수수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는데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자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원내대표직 사퇴에 그칠 게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불렸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꼭 200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2라운드가 이어질 예정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요원을 자처한 친명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권력 지형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내년 1월 지도부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투톱은 가까운 듯 먼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지난 9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공개 파열음을 냈던 게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싸우는 당대표를 표방한 강경파 정청래 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 속에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예민한 현안에 속도 조절을 한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임 원내사령탑이 누가 되느냐는 그래서 당청관계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미 명청 대리전 양상인데 첫 토론회부터 노골적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청 갈등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게 만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협상도 일단은 올스톱 분위기입니다. 문진석 원내수석이 직무대행을 맡는다지만 통일교 특검법 처리와 쿠팡 국정조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친족 상도례 폐지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큰 인사. 차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는 내년 1월 11일은 민주당 운명의 날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여야 협치 등 정치권 전반에 지각 변동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전격 발탁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라고 지적했는데 당내 일각에선 자성론도 감지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훈 기획처장관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관련 사과에 국민의힘은 여권 압박의 자리를 지키려 입장을 바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외치던 절연의 표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줘 감사하다고 꼬집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여기에 야당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제의를 수락한 걸 두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지키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이미 통보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지역 당원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연수는 안 가고 보수 진영 흔들기라며 평가절하하지만 조경태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영입설까지 더해지며 당내 일각에선 뒤숭숭한 분위기도 익힙니다. 앞서 계엄 1년 사과를 주도했던 초대선 의원 10여 명은 이 후보자 선택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계속적으로 합류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지도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거듭된 사과와 함께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이켜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옹호 전력이 있는 인사 영입에 대한 지지층 일부 불만을 의식한 듯 대통령 선택을 믿고 기다려달라며 잡음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인사의 추가 깜짝 발탁 가능성에도 여지를 두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를 보면 이게 극우라고 이야기될 만큼 파격적 인사 이면에는 국정 주도권을 쥐었다는 청와대의 자신감이 묻어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보수뿐 아니라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성탄절에 쿠팡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셀프 조사를 두고 정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쿠팡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상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 원에 불과한 구매 이용권을 두고 마케팅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 중 새롭게 공개된 부분입니다. 성탄절에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 등 최근 공지한 내용을 요약해 담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과개부총리는 쿠팡의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정부 TF에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셀프 조사가 아니며 국정원의 지시이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기관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원이 일부 협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물 반입을 도운 수준일 뿐이고 조사를 지시할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TF에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증거물들이 이렇게 훼손되면 안 되고 또 이제 좀 더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겁니다. 배 부총리는 또 유출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내려받았고 3,300만 건 넘게 유출됐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또 쿠팡이 확보한 노트북에서 확인된 3천 건만을 유출 정보로 한정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2차 유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쿠팡의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쪼개 지급하면서 결국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성 보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쿠팡은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기습적인 조사 결과 발표에 김범석 의장의 첫 사과문, 보상안까지 연달아 내놓은 쿠팡. 하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국회에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문의에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을 찾을 수 없었던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김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산재 축소 의혹은 전 고위직 폭로나 내부 문건 등 각종 자료를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직접 과로사 은폐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고 장덕준 씨 사망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3년 쿠팡이 법원에 제출한 장 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애초 2020년 최초 계약 당시와 달리 장 씨가 숨진 날이 계약 기간에서 빠지고 상하차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유족은 쿠팡 측이 산재 관련성을 줄이려고 장 씨가 숨진 날을 계약 기간에서 빼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재 조사표에는 장 씨의 사망 원인을 딱 두 글자, 피로라고만 적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유족은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진상규명과 처벌, 쿠팡 측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전국을 돌며 거리를 헤매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에 분노가 치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걸 방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앞에서도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 전 관계에 살려달라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다 싶으면은 한국 이름을 팔고.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급작스레 내놓은 5만 원짜리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계속됩니다. 여러 채널로 5만 원을 분산시켜서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처사? 그렇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방식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산재 은폐 의혹 수사를 벌이는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국회는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이틀째 진행되는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인사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애초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동창 여부도 주목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2월과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함께 발표합니다. 고환율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물가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높은 환율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는 석 달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T가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면제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4일부터 KT 고객센터와 매장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9월 이후 해지한 경우도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해맞이 특별 교통대책을 운영합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해맞이 차량이 몰리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대구 포항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도로공사는 영덕요금소에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출 전망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는 등 각종 대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휴장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는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선 분열이 극심했는데 새 금리 인하는 2, 3분기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금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FOMC 위원 중 9명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은 반대했습니다. 관세와 물가, 고용 전망을 둘러싼 FOMC 위원들 사이의 의견 분열은 12월 FOMC 회의에서도 극명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위험을 지적하며 추가 금리 인하가 2%, 물가 인상률 관리 목표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추가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수의 위원들은 미세한 차이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거나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해에도 연준 내에 많은 분열이 예상되고 통화정책의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립금리에 가깝다며 내년 중 0.25%포인트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월가의 이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준이 새해에 기준금리를 대체로 2차례 안팎으로 인하한 뒤에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내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개 주요 투자은행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바클레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무라 등 6개가 내년 중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2차례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과 도이체방크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시티와 TD뱅크는 총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투자은행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감세, 기업 투자 지속에 따른 양호한 경기 성장세 등으로 인해 내년 2, 3분기 중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는 내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실업률에 직결되는 AI 기술 혁신과 미국 내 소비 양극화를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후임을 1월에 발표할 것이며 파월 의장을 고소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해고하고 싶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파월 의장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4%로 36%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We're thinking about bringing a suit against Powell for incompetence. Well, he should resign. You're not be a favor to the nation. 연말연시에는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말에 한산한 분위기 속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3대 지수 모두 일단 동반 하락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올해 들어 3대 지수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의 첫 2거래일간 뉴욕 증시가 통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산타 랠리가 올해는 좀 찾아보기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XTB는 이 투자자들이 AI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믿는 만큼 연말에 침체가 있어도 내년 초에는 따라잡기 상승세로 금세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새해 시작과 동시에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습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입니다. 우선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때에 이어 불과 2달여 만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지는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거로 보입니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민생 현안도 다룰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에 머뭅니다.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청사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거로 예상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등 두 나라 미래 협력을 선도할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일정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한령 해제 여부와 대북 관계 그리고 중일 갈등 등 민감한 주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그동안 접근이 제한돼 온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 해제도 추진하고 탈북민이란 말 대신 북한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한 데 이어 후속 행정조치도 완료했습니다. 기존엔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해 열람 목적 등을 기재하는 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전국적으로 180여 곳으로 이 가운데 노동신문이 비치된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20여 곳입니다.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신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자료 취급기관만 구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도서관 등에서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종이신문에 국한된 이번 조치와 함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련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근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통일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과 탈북민의 부정적인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에 고향을 둔 사람을 뜻하는 북향민으로 용어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탈북이라는 용어는 목숨을 건 자유의지와 인권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은 그 어떤 말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북향민 사용을 권장하고 민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추후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다연장 로켓 천무에 사용되는 5조 6천억 원 규모의 유도 미사일을 공급하는 3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0월 폴란드 방산기업 WB 일렉트로닉스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체결됐으며 폴란드의 세울 전용 공장에서 생산해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를 추산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040년에 의사가 최대 11,000여 명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매년 수백 명씩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인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다음 달 중에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부터 5달간 12차례 회의를 연 의사인력수급추계위가 미래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지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추계위는 임내원 일수에 따른 전체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의사 수요를 추산했는데 오는 2035년엔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이 부족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또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적게는 5,704명에서 많게는 11,136명까지 늘어날 거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35년에 의사 15,000명이 부족할 거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준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미래 의료 환경 변화나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결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기초모형 최소 추계를 기준으로 2040년까지 최소 5,000명 이상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2027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500명 넘게 증원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형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 개의 모형을 선택을 함으로써 위원님들 간의 그 견해가 다른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추계위가 이런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 제출하면 보정심은 다음 달 안에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벌써 의료계에선 전 정부 일방적 결정과 다를 바 없다거나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지 말란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의대 증원 규모가 구체화할수록 의정대치 전선은 한층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부족한 의사 규모 발표와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인력 양성은 수치 계산을 넘어 수련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을 보면 늘어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교수진이나 수련 환경 구축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 노조 역시 특정 과목 기피 문제를 비롯한 왜곡된 의료체계와 전공의 착취 행태 등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해치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이 다른 단과대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낸다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에 대해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1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건강보험료 9,500여만 원을 밀린 배우 신은경 씨와 건보료 2,800여만 원을 미납한 개그맨 이진호 씨도 포함됐습니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휩싸이자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상대 여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지 2년 4개월 만에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조정식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 현직 교사 35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총재와 핵심 간부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여야 정치인들에게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에서 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먼저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규명된 이후에야 시효를 따질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형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가 2018년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년인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금품 수수 시점이 2019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금품 수수액이 3천만 원을 넘겨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전 의원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대통령 체포와 구속, 또 탄핵을 겪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의 구치소 수감까지 목격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했던 올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습니다. 관절을 둘러싼 흡사 공성전 끝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1차례 걸친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이 드러났고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름에 접어들어 전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면서 대통령 권력에 가려졌던 의혹의 진실규명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는 결국 특검 소환과 구속, 기소까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각각 따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우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선으로 여야의 공수교대가 이루어졌지만 국회의 강대강 대치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더 센 투쟁으로 맞섰고 서로를 내란 세력과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며 협치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압도적 과반에 대선 승리로 행정 권력까지 손에 쥔 민주당.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 비상계엄과 김건희 논란 등을 겨냥한 3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도 발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모두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며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로 악수할지를 두고 농담 섞인 예고편도 잠시.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2차 종합특검 등 첨예한 이슈가 켜켜이 쌓이며 날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집토끼를 우선에 둔 노선을 펴며 각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여권은 사법개혁안 등 정청래표 법안 입법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미묘한 온도차로 명청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의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이 직접 제동을 걸며 하루 만에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 내상 속 국민의힘은 윤석열 절연 문제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선 결집 후 확장을 외치는 당대표 면전에서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구 친윤 중진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협치도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초유의 증인 제로 청문회에 법안 상정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고성과 비방, 설전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머릿수를 앞세운 여당의 강제 종결, 표결 강행은 일상이 됐습니다. 국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실종 해결책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모든 걸 갖는 승자 독식 구조가 이런 상황을 부채질한다는 지적 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둔 만큼 정치 복원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푸틴 대통령 관저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두고 양측 간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러시아는 드론을 이미 다 무력화했다며 종전 협상에 더 강경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푸틴 대통령 관저를 향해 드론 91대를 발사했다는 러시아군 주장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연이틀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가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은 그들의 대표적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이에 반응하지 말아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Наша переговорна група з'єдналася з американською групою, вони проговорили деталі, і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фейк. 하지만 크렘린궁은 방공망으로 이미 드론을 모두 무력화했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며 드론 잔해에 대해선 군 당국에 물어보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공격이야말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테러 행위라며 앞으로 러시아는 협상에 더 강경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돈바스 전체의 통제권을 계속 요구하고 외국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этих действий режима будут заключаться в ужесточении переговорной поз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틴 관저 공격 소식을 들은 뒤 우크라이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새해 인사를 전한 각국 정상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관저 공격 공방으로 종전 협상에 다시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푸틴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협상을 회피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새해 선물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어제 텔레그램에 신홍철 주 러시아 북한 대사를 통해 김여정의 새해 선물을 전달받았고 꽃병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바쁜 일정 탓에 답례 선물을 준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니카스 사프로노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답례로 김여정의 초상화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서부 소도시 겔젠키르엔의 한 저축은행 금고실에 강도가 침입해 개인 금고 3,200여 개를 깨고 현금과 기중품 약 3천만 유로, 501억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이번 사건으로 2,500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이 맡긴 개인 금고 95%가 파손됐다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전용 안내 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I always say it's my favorite word in the dictionary. We will not back down from a fight. 反对冷战思维，阵营对抗。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지난 1959년 이후 66년 만이고 3자 대면은 처음입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Воїни, які тут досягають результатів для України.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Gets way too warm very fast. Oh my God! Habemus Papam. La pace sia con tutti voi. 高市早苗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타이완 유사 시 무력 대비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꽤 기름을 부었습니다. 동맹국인 미 당국의 체포 구금된 악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출근길엔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북부 산간에는 현재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5.3도, 춘천 영하 7.8도 등 내륙 지역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하 3도, 대구 2도, 광주 1도에 머물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해넘이와 내일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눈비가 예상되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